안녕하세요 여러분, 베리즈웰계 유슬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요 저희가 이제 108회 시험을 앞두고 있죠. 어떻게 마무리는 잘 지으셨나요? 사실 지금 시점이면 거의 마무리를 다 해서 기출만 계속 반복으로 풀고 있다거나 아니면 오답노트만 보고 계시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이번엔 사실 좀 많이 늦었습니다. 원래는 계획에 없었어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들쑥날쑥 하세요 라고 하는데, 지난 시험에 제가 많이 못 맞췄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시험은 약간 저도 의기소침해지고, 세무1급까지 굳이 내가 이걸 찍어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아져서, 그래서 원래는 준비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분께서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그럼 같이 한번 용기 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내용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 제가 합격률부터 보시면 107회차 합격률이 그렇게 낮은 합격률은 아니었어요. 괜찮은 합격률이었고요. 예전에 이제 과거에 102회차다라고 보시면 102회차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17%일 때도 있었죠. 근데 보통 요즘은 25%, 23%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만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108회차 예상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요, 107회에 출제되었는 내용들을 좀 볼게요. 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나 조정 후 수익금 명세서, 그 다음에 이제 선급비용 명세서, 업무 무관 부동산 등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퇴직연금, 그리고 이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난 시험에 맞췄던 거 고백하건데 어차피 영상 남아 있으니까 이것 말고는 맞춘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좀 저도 변명의 기회를 주시겠어요? 아니 107회인데 106회 직전에 나왔던 걸 낸다거나 아니면 105회 진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런 내용들을 대거 출제를 하셨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 예측을 한다는 게 더욱더 난해해지고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 텀이면 이제 나올 때쯤 됐어 라고 하면서 이거 좀 준비해 보세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규칙이고 뭐고 이걸 다 깨시는 것 같아요. 파괴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볼게요. 자, 이제 기부금 조정 명세서다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접대비, 사실 이런 내용들은 지난 회차에서 나올 것 같다라고 똑같이 찝었었죠. 외화까지. 자, 그래도 이제 이번 회차 세금과 원가라든가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이런 것도 이제 고민해 볼 거고, 대손금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가산세를 빼버리고 과세표준은 세액조정 계산서와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찍어드렸다고 해서 이것만 나올 거예요 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왜 듣는 거냐? 내가 도대체 4시간 아깝게. 자, 전체적으로 좀 법인 조정을 누가 정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정리하는 영상이 없더라. 그리고 실제로 모든 법인 조정에 대한 메뉴를 보는 건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조금 더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더라 라고 하는 내용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나라면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이거 볼 거예요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할 텐데 항상 하는 얘기예요. 법인 조정 들어갈 때 제발 회사 변경 좀 하세요 라고 합니다. 회사 변경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른쪽 메뉴에 회사라고 체크되어 있고 여기서 클릭하셔서 변경 꼭 해주셔야 되죠. 세무1급은 법인 조정 들어갈 때 반드시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부금 조정 명세서 볼게요. 사실 지난 107회 예측하는 영상을 보셨으면 그대로 다 내용 나와 있는 거라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자, 법정 기부금이 특례 기부금으로 바뀌었고 일반 기부금, 즉 지정 기부금이 일반 기부금으로 바뀌었죠. 비지정은 여전히 이제 그 밖의 기부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자료를 쭉 불러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게 특례인지 일반인지 아니면 그 밖의 기부금인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겠고요. 선택하는 항목들 아래쪽에 집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 이제 아래에 소득금액 확정이다 라고 해서 시험지 지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당기순이익 액수 넣어놓고 그 다음에 입금 산입에 대한 내용을 넣었는데 여기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조심을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입금 산입액에 대해서 넣으실 때는 문제 안에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거기에 손금불산입으로 해서 아예 기부금에 대한 지출로 넣지 못하는, 그래서 즉시 한도 초과가 아니라 즉시 손금불산입을 해야 되는 경우들, 그 밖에 기부금 같은 거죠. 자, 그런 비지정 기부금을
포함해서 입금산입액을 쓰셔야 돼요. 보통 이 입금산입액은 시험에 나와 있는 금액을 그대로 쓴다기보다는 여기서 그 밖의 기부금으로 집계되는 금액들을 같이 송금불산입 조정 등록하시고 나서 여기에도 반영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송금산입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합계 넣으실 텐데, 그 다음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저가 양도 고가 양수에 대한 내용으로서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70% 정상 가격의 시가에서 70% 저가로 우리가 가져가는 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가로 내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사온다 하더라도 130% 시가의 130%까지는 정상 범위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가로 판매할 때나 아니면 고가로 사올다고 할 때 그 정도를 너무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만약에 50% 시가의 50%의 가격으로 했다더라 라고 하면 차이 나는 건 내가 기부한 거다. 이렇게 보는 의제 기부금의 상황도 우리는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부금 정보가 나오는데 아니 왜 갑자기 또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했대? 이거 왜 나오는 거야? 의제 기부금인지 아닌지 살펴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부금을 입력하고 나면 어디로 가서 기부금 조정으로 오죠. 그래서 이제 결손금과 관련해서 넣습니다. 이게 결손금에 대한 우리 기준 금액이 60%에서 80%로 바뀌었죠. 그래서 뭐 그 내용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더 계산에 신경 쓰거나 그럴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다가 금액만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아래쪽에는 이제 전기, 예를 들어서 22년도에 기부금에 대한 한도 초과가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해당 연도에 우선적으로 먼저 손금으로 추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순서를 정할 때 2월 된 게 먼저 송금산입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당해년도의 지출액에 대해서 우리가 나머지 차액으로 넣는 겁니다. 자, 이제 조정 등록을 들어갔을 때 조정은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비지정 기부금, 그 밖에 기부금 해가지고 경로당에 기부했다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뭐 누구와 연관성 있는 경로당 이런 표현이 없을 때는 그냥 경로당이라는 외부에 있는 이런 어떤 단체나 아니면 조직에다가 우리가 기부를 한 거니까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대표자 종친회 이런 식으로 대표자랑 관련성이 있으면 상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어음 기부금 같은 거 항상 잘 나오죠. 기부금에 대해서는 현금주의예요. 현금주의. 즉 내가 지금 결제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가서 결제할 거다? 그럼 내년도 기부금이에요. 당해년도 기부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접대비가 발생주인 거와 달리 어음은 지금 기부금은 뭘로 보고 있더라? 현금주의로 보고 있다. 그래서 만기가 내년도인 어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손금불산입이다라는 내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유보 발생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자산 등록이다 라고 해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내용이죠. 자, 계정 과목 검색해서 이제 들어오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넣을 겁니다. 자, 취득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서 기초가격을 넣어주시는 거죠. 보통 단기 중 취득한 자산보다는 이미 취득해서 회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을 했다라고 하면 4번 자리에 넣는데 조심하실 점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원래 자본적 지출인데 실수로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어 라고 하는 항목을 넣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 4번 자리는 내가 당해년도에 자산을 취득했다. 아니면 취득하고 나서 그걸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했다. 혹은 뭐 자산 계정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을 취득하시든지 아니면 자본적 지출을 제대로 등록을 하셔서 차변의 자산으로 회계 처리가 잘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4번 자리에 넣겠고요. 그 다음 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들 이제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죠. 7번에 자본적 지출액인데 즉시상각분. 이게 바로 뭐겠어요? 회사가 자본적 지출인데 차변했다가 수선비 이렇게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선비 처리했는데 이거 뭘로 가야 되는데 해당하는 자산, 기계면 기계, 건물이면 건물 이렇게 자산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처리가 됐지? 잘못 처리됐구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처리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이걸 자산으로 놓고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 거고, 그럼 이거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한 건 뭐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감가상각비라고 즉시 감가상각한 걸로 처리하자. 어쨌든 얘가 비용 처리니까 비용 계정을 잘못 써서 감가상각인데 수선비라고 잘못 썼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감가상각으로 가다 보면은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한도 이내면 상관없지만 한도를 초과하는 아이들은 그만큼 손금 불산입 조정으로 조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조심할 점이 나와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수선비를 썼는데 원래 걔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계장치 이런 식으로 자산으로 써야 되는데 수선비를 처리했다. 아, 이거 자본적 지출인데 어쩌지? 라고 했는데 금액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액수가 얼마야? 금액 왜 물어보지? 그랬더니 그게 만약에 600만 원 미만인 금액이면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 우리 회사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소액이야.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네가 이렇게 수선비라고 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인정할게. 굳이 그건 자본적 지출을 잘못 쓴, 즉 감가상각 한도에다가 넣어야 되는 시부인 계산을 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할게.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액 수선비나 600만 원 미만의 소액 수선비나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하시고 1000만 원이나 지출을 했는데 이걸 수선비로 잘못 썼다고? 그러면 자본적 지출인데 수선비로 잘못 썼으면 여기에다가 다시 써야지 라고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요 전기말 부인액이다 라고 해서 정률법에 대해서만 요 전기에 감가상각 부인된 금액이 있으면 정률법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왜 정률법만 넣나요? 라고 하는데 정률법은 아예 애초에 우리가 감가상각할 때 뭐를 기준으로 한다? 미상각 잔액. 미상각 잔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요 전년도에 감가상각 부인된 것 때문에 우리 세법상 미상각 잔액과 회계 장부의 미상각 잔액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인된 거 넣어서 세법상 미상각 잔액에다가 상각률을 곱하겠다. 이런 의미라서 정률법에 대해서 넣으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의 회사계상액 요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나 제조원가 명세서에다가 반영한 금액을 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전기료 수정 손실에 대한 금액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까지도 내가 감가상각에 넣고서 당해년도에 한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반영해서 진행하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명세서로 들어가죠. 가셔서 뭐 하셔야 돼요? 불러오셔야 되죠. 조정 등록하기 전에 사실 이제 불러오기 진행하신 다음에 조정 등록을 진행합니다. 조정 등록에 들어가면 알아서 이렇게 내가 송금 불산입해야 되는 한도 초과들은 이 송금 불산입 쪽에 금액이 표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오류 수정 손실에 대해서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중대한 오류로 처리했을 때 송금 산입하는 조정이라든가 전기 한도 초과했던 것을 당해년도에 송금 산입하게 되면 이렇게 추인해서 반대로 유보 발생이었던 게 다음 연도에 가면 유보 감소로 이렇게 처리하는 내용들까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정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기왕 부인액 중에서 단계 송금 추인한 게 무엇이냐 이런 걸 이제 반영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합계표를 가서 보라고 할 때도 있고 안 봐도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보라고 문제에서 꼭 제시를 하면 이 고정자산 등록부터 시작해서 3단계를 꼭 밟으셔야 돼요. 어려운 건 없죠. 작성하고 맨 마지막에 불러오기에서 저장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접대비. 자, 접대비는 항상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지만 늘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수익금액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반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불러오기 하면 여기 이제 접대비에 대해서라든가 500번대, 800번대 이런 항목들이 불러오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현물 접대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현물 접대비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하실 게 내가 만약에 접대비 계정으로 쓰기는 썼대요.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쓰게 되면 원가 100만 원에 시가의 10%로 이렇게 해서 130이 접대비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근데 실제로 세법은 원가와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하니까 시가가 더 크니까 시가의 10%의 세금을 부가가치세를 붙인 330이 법인세법에서 생각하는 접대라는 거죠. 즉 정확하게 원가와 시가의 차익만큼 둘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법은 330을 이렇게 접대비로 보기 때문에 회사 장부에 기록된 접대비 130보다 시가에 맞춰서 이렇게 200의 접대비를 추가로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접대비 대상이 되는 금액에 우리가 추가를 해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회사가 뭐 복리후생비나 이런 광고선전비나 이런 잘못된 계정으로 썼다라고 했을 때는 330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옆에다가 표기를 해주겠죠.
기존에 있던 접대비에는 추가로 200 이렇게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접대비 계정을 한 번도 안 썼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요 계정과 관련해서 뭐 복리후생비로 되어 있는지 광고 선전비로 되어 있는지 그 계정을 불러다가 330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많이들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접대비 중에 사적 사용 경비. 이건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대표이사 개인에 대해서 상여로 소득 처분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회사 일이 아닐 때 개인적으로 썼을 때 근데도 회사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직원이 접대비라는 비용 계정으로 써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로 부인하는 거죠. 야, 이게 어떻게 접대비야.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쓴 건데 이거 대표이사한테 상여 준 걸로 처리해. 라고 해서 소득 처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접대비 한도 계산에 넣어야 될 금액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조사비라든가 국외지역 지출액, 노허민 지출액처럼 신용카드 증빙을 갖추지 못하는 거래들이 쭉 나오죠. 특히 이제 20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내가 20을 빼고 입력해야 돼, 아니면 그냥 다 같이 입력해야 돼라고 했을 때 전액을 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20만 원만 따로 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조사비로 내가 접대를 했는데 2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을 했더라. 그럼 전체 뭐 30이면 30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자리를 늘 물어보세요. 늘. 자, 16번 자리는요. 3만 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거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신용카드 결제를 하지 못한 거래를 하더라도 10,000원, 2만 원의 이런 영수증 거래라고 한다면 여기 대상이 될 필요가 없어요. 이 3만 원 초과하는 거래들에 대해서 넣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시험 문제 보통 10,000원, 2만 원짜리 영수증 거래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라고 이제 심플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는 이제 3만 원 초과하는 신용카드 거래 7번 자리. 자, 7번이 어디예요? 이 접대비 해당 금액이죠? 즉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나 이런 것들은 아예 접대비가 아니라고 하니까 접대비 아닌 거 제외하고 순수하게 접대비인 것들 중에서 요 증빙을 갖추지 못한 9번부터 시작해서 14번 요 증빙이 필요 없는 요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바로 16번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금액일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회차를 보니까 7번 금액을 기준으로 잡지 않고 몇 번 금액을 잡기도 하냐면 5번 자리 금액을 잡아서 가져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은 보통은 이제 출제자들이 7번을 기준 잡아서 16번 금액을 쓴 것도 정답, 5번 자리의 금액을 기준 잡아서 차감하고 16번 자리에다가 반영한 것도 정답, 이렇게 두 가지 정답을 해주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통일해서 기억하세요. 7번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즉 실질적인 접대비 지출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9에서 14번 자리 금액을 빼서 16번 해야지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정 등록 하시는 거 보셨죠? 이 대표자의 개인적 사적 경비 상여로 처리하는 거 외에 한도 초과라든가 아예 증빙 자체가 없으면 기타 사회 아예, 자, 요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증빙이 아예 없어요. 그럼 그때도 대표자 보고 상여로 처리하면서 책임지라고 하죠. 근데 이제 반면 증빙이 있긴 있대요. 근데 영수증이래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야. 3만 원 초과했는데 영수증이래요. 그러면 야,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 신용카드 왜 사용하네? 라고 하면서 그런 거 이제 기타 사회 이출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외화 등 평가 차손이 명세서인데요. 여기 이제 자산에 대해서, 부채에 대해서 각각 F2 눌러서 검색을 하시죠. 여기서 조심할 점은 화폐성 자산 부채만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비화폐성 안 돼요. 그래서 화폐성 자산 부채에 해당하는 것만 가능하다라는 거 제일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되죠. 만약에 지금 기억이 안 나시면 여러분들 준비하신 교재라든가 이런 거 참고하셔서 화폐성 자산 부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 쓴다는 거예요. 장부가액은 거래가 발생했던 날짜의 환율, 그 다음에 평가 금액은 기말에 12월 31일 기말에 매매 기준율을 쓰는 거죠. 그래서 둘의 환율의 차이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이 금액이 양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수는 입금 산입해라. 즉 장부에 기록한 금액이 100이더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금액들에 대해서 보시면
9번짜리 금액에서 뭐 6번짜리 금액을 뺍니다. 라고 해서 평가 금액이 지금 보시면 평가가 130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9번에 130에 원화해서 지금 6번에 원래 장부에 기록됐던 금액을 빼면 30이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는구나. 즉 세법이 더 큰 만큼 입금 산입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굴러간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부채에 대해서니까 오히려 이제 부채는 100에서 이렇게 130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6번짜리 금액에서, 즉 장부의 부채가 원래는 100이라고 적혀 있는데 회사가 이걸 가지고 기말에 결산을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채 액수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부채 액수가 커진 만큼 회사가 손해를 보게 되니까 송금산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위에는 요 평가 금액의 원화 금액 9번에서 6번을 뺐지만 이 아래 부채는 반대로 장부에 있었던 금액에서 요 평가되는 금액을 빼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송금산입, 플러스가 나오면 입금산입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심할 점. 이 환율 조정차 대등 갑지 해서 회사 손익 금액이 계산 금액이 있을 경우 조정 금액이 달라진다고요. 이게 뭔 소리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서류 환율 조정차 대등 갑지를 쓸 일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 그대로 조정 등록하시면 돼요. 근데 항상 시험 문제가 그런 내용보다는 회사가 이와 관련해서 내가 처리한 금액이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어떤 건가 봤더니 장부에 지금 100이라고 적혀 있는데 회사도 기말 결산할 때 평가를 하긴 했대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얼마로 평가했어? 했더니 110으로 자산을 110으로 평가를 하긴 했대요. 자, 뭐 잘했어요. 플러스 10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110으로 하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야? 130까지 외화자산을 늘려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나는 얼마를 조정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30이 아니라 20만큼. 요 둘이 차이만큼만 추가로 조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 적힌 금액은 100에 130이다 라고 해서 여기 30이 나와서 내가 30을 입금 산입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회사가 110만큼 이미 평가를 해서 내가 나머지 차액만 20만 추가로 입금 산입하면 되는 거구나. 그럼 조정 등록 20만 입금 산입해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 가지고서 이제 외환산 이익은 입금 산입해라, 손실은 송금 산입해라 라는 얘기 해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조정액이다 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조정액 들어가기 전에 여기 유보 감소라고 썼는데 여러분들 유보 감소는 아니고 송금 산입이라고 해서 유보 감소로 잘못 표기되는데 유보 감소 아니에요. 처음에 이렇게 밸런스 차이가 나는 것들은 모두 다 유보 발생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우리 이론에서는 손금 산입은 세모 유보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에 등록할 땐 어때요? 처음에 그 차이가 생겼다. 그래서 유보 발생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여기는 재고자산 평가 조정이에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워낙 나온 지 오래되어서 혹시라도 나올까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오히려 앞에 외화 등 평가차손익 명세서는 너무 자주 나와서 다시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이번 108에는 그래도 가지고 온 건 그만큼 자주 출제가 되었다. 근데 얘는 자주 출제 안 된다. 근데 안 나온 지 너무 오래됐다 이거죠. 자, 위에서 이제 재고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한 방법이 있으면 신고 방법을 쓰시고 그 다음 회사가 장부에 기록한 방법을 쓰겠죠. 그러면 만약에 두 가지 방법이 일치하면 적법으로,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부적합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과 함께 아래 회사의 장부에 기록한 금액 그리고 이제 세법상 신고한 방법에 따른 신고 금액을 넣어주겠죠.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할 점은 뭐냐면 재고자산은 무신고 시에 이 선입선출법과 그 다음 신고한 방법 중에 큰 금액으로 세법상 기말재고액을 결정하다 보니까 항상 선입선출법의 방식을 넣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X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여기 선입선출법 방식을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을 보는데 여기서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해 조심할 점.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요 뒷자락 가게 되면 재고가 자꾸 물가가 하락하네, 상승하네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장부 조작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뭐라고 하냐면 야, 재고자산이 나중에 가격이 떨어질까 올라질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9월 30일까지만 내가 봐줄게. 9월 30일까지 너가 어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할 건지 정해. 만약에 뒤늦게 가서 여기 와서 신고하러 왔다? 눈치 게임 하는 거야?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서? 물가가 하락하고 있어서? 이건 안 돼. 이건 내년도부터 적용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해년도 9월 30일 이전까지 신고된 방법이 정상 신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법상 신고하는 내용에 대한 금액들 반영하는 것까지 언급해 드렸고요. 자, 회사에 장부 가격 쓴다. 그리고 계산상 차고 있으면 차고로 써진 장부에 현재 기록된 금액을 쓰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요 조정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추가로 세법보다 장부가 더 많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시키는 송금 산입해라. 자, 반대로 여기가 플러스 양수가 나오면 장부에 기록된 금액보다 세법 쪽 금액이 더 크니까 입금 산입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조정 등록하는 내용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해봤고요. 그 다음, 자, 대손에 대해서 가지고 왔어요. 대손 되게 싫어하시는데 여러분들, 자, 불러오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불러온 내용대로 전표했다가 우리가 이 회계 관리 쪽에는 일반 전표했다가 전표 입력한 대손 거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대손 거래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자, 조회된 금액이 만약에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대손 충당금 잔액이 충분하면 대손 충당금으로 쓰고 부족하면 나머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세요. 라고 해서 대손의 확정에 대한 분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내용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대손 충당금으로 모두 다 처리했고 요 채권에 대해서 대손에 대한 요건을 잘 갖췄어. 그러면 모두 시인액 자리에 이렇게 넣겠죠. 그래서 세법상 대손 인정이면 시인액 자리에 넣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법인세법상 인정이 안 되면 부인액 자리에 넣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부도 6개월이 경과한 어음에 대해서 1,000원의 비만가액을 남기고 나머지 99만 9천 원만 이렇게 시인액으로 처리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대손상각비로 처리했다면 대손상각비 시인액 자리에다가 넣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보통은 대손상각비로 대손 처리했던 내용보다는 충당금으로 처리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했다면 아래 여기 계정 과목 외상매출금 받으러 미수금, 대여금 여러 가지가 조회가 될 텐데 문제에서 제시하는 채권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만 남겼다. 그럼 나머지 F4 삭제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조심. 전기에 자, 여기 이제 당해년도 당기 자리에다가 넣어줄 게 뭐가 있느냐? 전기에 여기 당해년도는 6개월이 미경과한 부도 어음이나 6개월이 경과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 1,000원의 비만가액을 놔둬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아직 얘는 뭐가 아니다. 대손 처리할 때가 되지 않았다. 근데 벌써 대손 처리를 해서 전액 다 떨궜어? 그럼 안 돼. 회계상 장부에서 전액 100만 원이 다 제거가 되었어도 1,000원은 남아 있어야 되니까 당해년도 단기 자리에다가 금액을 넣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채권 장부 가격이 뭐 99만 9천 원이다 라고 했는데 1,000원이 이쪽에다가 반영이 되면 100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게끔 하는 거고 그 외에도 소멸시효 채권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그러면 회사 장부에서는 아직 그 금액이 빠지진 않았지만 세법에서 내가 송금산입이라고 이렇게 신고 조정을 하는 항목이잖아요. 그럼 만약 장부에서 내가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이렇게 조회를 했을 때 1,0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의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이 있었다. 그럼 여기 단기 자리 얼마? 100만 원을 써주는 거죠. 그러면 알아서 900만 원만 채권 잔액이 된다라고 알 수 있겠고 자, 전개 대손 요건 미충족 시 단기까지 미충족 상태에 대해서 씁니다라고 하는데 요 자리 전기 자리는 전년도에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계속 넘어오고 있는 거야. 근데 당해년도도 회사가 장부에 처리를 안 해. 그러면 이제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기 자리, 전년도부터 밸런스 차이가 나고 있던 건 전기, 당해년도에 밸런스 차이가 나게 되면 단기.
자, 그리고 여기 할배 특업, 이런 내용들, 할인 매서 특수관계, 그 다음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세법상 대손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써주시면 되겠고, 자, 기본율과 실적률 중 보통 이제 기본율이 많이 나오지만 실적률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당해년도 대손 처리된 금액이랑 비교를 하셔서 이렇게 실적률이 1%를 초과했는지 안 하는지 주의해 주세요. 둘 중에 더 맥스. 혹시라도 0.8%가 나왔다. 그럼 고민할 거 없이 기본율로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계상액이다라고 해서 회사가 결산할 때 우리 왜 보충법으로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쓰잖아요. 그런 거 쓰시면 돼요. 그 금액 쓰시면 되고, 보충액이다라고 하면 이제 총액법으로 대손에 대한 걸 체크해야 되니까 12월 31일 대손충당금 잔액에다가 단계에 이렇게 내가 보충적으로 처리한 걸 뺀 나머지 추가액만 보충해 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이제 4번과 5번을 합한 6번의 합계가 이 회사 기말의 대손충당금 잔액이죠. 이 회사 기말의 대손충당금 잔액. 그래서 한도 초과액이 계산이 되면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송금불산입이나 이런 거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자, 총액법이다 보니까 기초에 넘어온 전년도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있죠? 그거는 반드시 송금산입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보시다시피 전개에 한도 초과된 내용에 대해서는 유보 감소 송금산입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당해년도 한도 초과는 송금불산입, 그 다음에 당해년도에 대손이 부인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송금불산입으로 진행을 해줄 수 있더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명세서인데요. 이것도 이제 나올 때 됐는데 이건 거의 종합형 문제죠. 그래서 입력을 하실 때 뭐 재고자산 평가증, 평가감,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평가,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평가 이런 정보들을 물어보면 요 F6 직접 입력이 눌려있지 않도록 지금처럼 비월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고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럼 팝업창에 어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덜 헷갈리면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가지고 온 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단기 순이익을 입력하고 입금산입, 송금산입을 입력하죠. 만약 이제 기부금 한도 초과나 2월 송금산입 있으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비소할 때 요 2월 결손금 자주 등장을 하죠. 그래서 20년도 1월 1일부터 발생한 결손금은 15년. 근데 그 전년도 거는 10년까지만 2월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표준이 나올 텐데 주의하실 점은 여기 이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이 나올 텐데 올해 세법에 대한 요율이 바뀌었죠. 그래서 9%부터 19%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자, 여기 왼쪽 편 있죠. 합계금액. 요 합계금액짜리까지 일단 입력하고 나서 저장. 여기서 1차 작업하고 저장, 1차 작업하고 저장하라는 얘기는 만약 최저한세를 물어보게 되면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들어가셔서 불러오기, 그리고 여기에서 작업 대상이 되는 감면세액과 세액공제 집어넣고, 그리고 옆에 조정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만 산출, 그리고 나서 그 금액을 토대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입력, 나머지 최저한세 적용되지 않는 연구 이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중간연합 수시부가 원천징수세, 원천납부세액에 대해 필요한 내용 집어넣죠. 자, 그리고 나서 나오면 여기 분납 세액 계산 범위액이 나와요.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분납할 세액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1차적으로는 무조건 1,000만 원 이상은 내야 돼요. 그럼 만약에 1,700이 이 분납할 수 있는 세액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무조건 1,000만 원은 먼저 납부를 하시고 700이 나중에 가게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납을 700만 원은 할 거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먼저 내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000이다 라고 해서 나온다면 50%에 해당하는 1,500 그리고 나머지 1,50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저장하시면 되겠고 이제 최저한세는 이미 반영하신 다음에 넘어온 걸 테고, 혹시라도 몰라서 가산세 계산서는 사실 예상하는 내용에서는 뺐지만 지난 시험에 이미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자고 한다면 지출증명서류 같은 경우는 이제 3만 원 초과 경비 대상에 대해서 비사업자랑 거래했던 거, 개인사업자나 개인이나 비사업자랑 거래했던 거 이런 증빙이 없기 때문에 지출증명서류에 대한 미제출 가산세가 따라 붙겠고,
제가 사실 가산세 계산서가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것은 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지급 명세서에 대한 미제출이나 불명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1개월 이내 하고 있더라 라고 한다면 또 50% 감면도 해주고 있다는 점. 자, 계산서 미발급이다 라고 해서 계산서 자체가 발급되지 않았을 때의 상황,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사실 법인 조정만 쭉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만 정리를 하는데도 벌써 이제 30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혼자서 정리한다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리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나와요 라고 보여드린 거 외에도 본인이 자주 틀렸던 내용들 오답노트 있다면 꼭 반드시 잘 체크하고 가셔서 시험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